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의실 한 학생의 항의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엠마 브라운이에요. 제가 한글과 사랑에 빠진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건 작년 여름방학 때 일어났어요.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영문학도였죠.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영국식 홍차를 즐기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세종대왕 문자로 세상을 바꾼 왕이라는 책이었죠. 세상에, 이게 정말이야? 책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운 문자가 탄생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K-팝을 들으며 한글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문화를 배웠죠. 심지어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다가 기숙사 냉장고를 점령해버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주변의 반응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엠마, 넌 왜 하필 한국어야? 중국어나 아랍어가 훨씬 실용적이지 않아? 친구들이 물었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증명할 기회가 곧 찾아왔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언어학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존슨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 그날따라 비장한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왕리의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죠. 2050년이 되면 지구상의 언어 90%가 사라질 겁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기뻤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왕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었죠. 평소에도 자주 그랬지만 이번엔 특히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야말로 미래의 언어 아닌가요? 5천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어가 어떻게 한국어보다 뒤처질 수 있죠? 왕리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보였어요. 그는 평소에도 중국의 위대함을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흥분한 것 같았죠. 존슨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왕리군,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미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효율성, 학습 용이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한류의 영향력을 떠올리니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 중국어의 위대함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 세계와 교류했고 종이와 화약을 발명했어요. 그런 문화적 유산을 가진 언어가 어떻게 뒤처질 수 있나요? 왕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위대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언어의 역할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높죠.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동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들어왔지만 이런 측면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왕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엠마, 넌 정말 한국어가 중국어를 이길 거라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 도전장이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야. 게다가 한류의 힘을 봐.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지.
하지만 그게 다야.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어. 공자와 노자의 언어라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역사만이 전부는 아니야, 왕리. 현재와 미래도 중요해. 한글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야. 세종대왕님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드셨다고. 왕리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죠.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다음 주까지 2050년 세계 언어 지도 리포트를 쓰는 거야.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교수님께 판단받자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좋아, 받아들이지. 그렇게 우리의 언어 대결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책은 한글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정보 입력 속도가 최대 7배 빠르다라는 구절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빠르게 입력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런 과학성 때문에 한글은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리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다음날 캠퍼스에서 왕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엠마, 어때? 포기할 준비는 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졌어. 넌 어떤 주장을 할 건데? 왕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난 중국어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쓸 거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래, 그건 중요한 포인트야. 하지만 난 미래에 초점을 맞출 거야. 디지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쓸 거거든. 왕리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마도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대결은 계속되었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모았어요. 저는 한류의 영향력, 한글의 과학성,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죠. 드디어 리포트 제출 날이 왔어요. 존슨 교수님은 우리의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셨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고 교수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 의견을 들려주셨어요.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리포트를 써주셨어요. 왕리군의 중국어의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양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에 대한 논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전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제 의견을 발표한다니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죠. 왕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말했죠. 엠마, 다음 토론에서는 내가 확실히 이길 거야. 중국어의 위대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넌 그저 앉아서 배우기나 해.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불끈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이런 그의 태도가 제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토론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글의 미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발견한 놀라운 책 한 권이 이 토론을 준비하는 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문자의 탄생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부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알파벳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해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현대의 알파벳으로 발전해온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알파벳은 주로 상업적 필요에 의해 발전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글은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크게 대비되었죠. 와, 이거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가 사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하지만 너무 신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왕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엠마, 준비는 잘 돼가? 난 벌써 다 끝냈어. 중국 문자의 5000년 역사를 보면 내 주장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문자의 본질적 가치야, 왕리. 오늘 내 발표를 기대해도 좋아.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존슨 교수님께서 토론의 시작을 알리셨죠. 자, 오늘은 세계 언어의 미래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리 군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왕리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발표는 중국어의 오랜 역사와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중국어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공자, 노자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담고 있죠. 또한 현재 14억의 사용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언어 시장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왕리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의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한 명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설명했죠.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 체계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글은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입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의 입력 속도가 최대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토론이 시작되었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존슨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오늘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언어 모두 각자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영향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왕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엠마, 내 발표는 그저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실제 세계에서는 중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왕리, 우리 둘 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엠마.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그의 말에 저도 결의를 다졌어요.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토론 이후 캠퍼스 전체가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세계적인 언어학자 마이클 홀브룩 교수님의 특강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강 당일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홀브룩 교수님은 21세기가 언어의 대변혁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가 향후 50년 내에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어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50년 내에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강당이 술렁였고 왕리는 즉각 반발했어요. 그는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를 근거로 중국어야말로 미래의 언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홀브룩 교수님은 언어의 미래가 단순히 경제력이나 인구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어요. 특강 이후 왕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홀브룩 교수님께 뭔가 했을 거라고 의심했고 중국어의 우수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다음 날부터 캠퍼스는 그야말로 언어 전쟁터가 되었어요. 왕리는 중국어 우수성 입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희도 한글 미래 연구회를 만들어 맞섰죠.
2달 동안 캠퍼스는 중국어파와 한국어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과열되자 존슨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언어의 본질적 목적을 상기시키시며 미래 언어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셨죠. 여러분, 이 논쟁이 너무 과열되고 있어요.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가 더 효율적일지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왕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심포지엄에서 반드시 중국어의 우위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심포지엄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캠퍼스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기숙사 라운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그곳이 K-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BTS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광경은 비단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CNN에서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2002년 5,211명이던 수강생이 2016년에는 14,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글로벌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의 통계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국어가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대요. 심지어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하자마자 20만 명이나 되는 수강생이 몰렸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주장해온 한글의 미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왕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일축했죠. K-팝이나 드라마는 그저 표면적인 인기일 뿐이야. 진정한 언어의 가치는 그 깊이에 있는 거라고. 그의 말에 저는 반박했어요. 문화야말로 언어를 배우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는 거야. 우리의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자신감 있었죠. 현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존슨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론적인 논쟁도 좋지만 실제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현지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을 방문해서 각 언어의 사용 실태를 관찰해보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흥미를 보였어요. 왕리조차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죠. 주말이 되자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저는 코리아타운 팀에 합류했고 왕리는 당연히 차이나타운 팀을 이끌었죠. 코리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한 카페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와,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죠. 과연 차이나타운에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날 밤 양쪽 팀이 모여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차이나타운 팀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중국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 현장 조사로 우리 모두가 언어의 실제 사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죠. 왕리의 굳은 표정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죠.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류의 힘을 직접 목격하며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큰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동시에 왕리와의 대립이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캠퍼스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본 활기찬 모습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열정, 그리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이 모든 것이 한글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이나타운의 모습도 떠올랐죠. 오랜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거리, 중국어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국어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심포지엄 준비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역사의 길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효율성이 미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심포지엄이 다가올수록 캠퍼스는 더욱 열기를 띠었어요.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할 더 강력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각국의 한국어 학습 동기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인도의 사례였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유럽의 경우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어 당혹스러워하지만 오히려 그 독특함 때문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해요.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문법이나 문화가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들고 연구의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다들 제 말을 듣고 흥분했죠.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야. 친구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곧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경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왕리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가 저희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래봤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중국어의 5,000년 역사와 14억 인구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왕리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왕리,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해.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서 작은 동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경쟁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언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심포지엄에서 한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이 가진 가치도 함께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았죠. 심포지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존슨 교수님께서 특별 강의를 하신다는 공지가 났어요. 주제는 문자체계의 과학적 분석이었죠. 저는 이 강의가 제 주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첫 줄에 자리 잡았어요. 교수님은 다양한 문자체계를 비교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한글은 세계 문자체계 중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미처 몰랐던 한글의 깊이를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글자의 제작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왕리가 다가왔어요. 과학적이라고?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중국어 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글자라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맞아, 왕리.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건 미래의 언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문자가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왕리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돌아갔어요. 그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장점에 주목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또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이 가진 장점을 찾아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기계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미래 지향적 문자 체계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주장이 다른 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도 다른 언어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저는 심포지엄 발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미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언어의 다양성이 가진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심포지엄 전날 밤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난 정말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언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이 생각을 안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얻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류의 인기, 한국어 학습 열풍,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밤새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제 주장을 다듬어 나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심포지엄장으로 향하는 길에 왕리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강경해 보였죠. 엠마, 오늘 내가 중국어의 우수성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어.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언어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왕리,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왕리는 고개를 저으며 앞서 걸어갔어요.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제게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존슨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과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각 언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죠.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여전히 믿었답니다. 학기의 마지막 수업, 존슨 교수님께서는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K-팝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김치 맛의 미묘한 차이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제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죠. 제가 지원했던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인턴십 합격 통지를 보내온 거예요. 세상에, 이게 정말인가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가 주변 학생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설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제 모습,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운전기사 아저씨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툴지만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아저씨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죠. 인턴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았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면서 제 역할을 찾아갔어요. 6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저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담과 함께 한글의 과학성, 한국 문화의 매력, 그리고 미래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나가겠다고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열쇠였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한글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처음엔 그저 예쁜 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전에는 몰랐던 문화도 알게 됐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글과 함께라면 어떤 새로운 경험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한글의 매력에 빠진 엠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한글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